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표와 실적이 좋았지만 연준의 성명 발표 후 상승폭을 내줬습니다. 원화값 강세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내년 상반기 평균은 1,073원, 하반기는 1,056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긴축행 시한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150개의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내준 가운데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주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도는 서브3가 계속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후 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요즘 일자형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죠. 막연하게 엄습해오는 이 일자형 공포, 뭔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일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시장치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전망 때문에 혼조세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3,100선, 나스닥은 2,987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반면에 파란불 켰습니다. 약보합권에서 1,41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미국은 어닝 시즌에 진입한 이후에 뉴욕 증시 계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4주차에 접어든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 또한 뉴욕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5,80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빨간불 켜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7,231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0.69%의 상승세 보이면서 3,435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번 주 유럽에서 있을 가장 큰 이벤트는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입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유럽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마감한 아시아 증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주요 증시들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고 4분기 실적도 나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35%, 12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8,933 가리켰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1.68% 급락하면서 2,066, 홍콩 항생지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1,545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는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상장사들의 3분기 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될 실적 역시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고 있고 중국 증시 반등보다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보합권 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손실을 기록하며 마무리된 건데요.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3분기 GDP와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은 오후장 내내 좁은 범위 내에서 출렁이는 등락 장세를 연출하다가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 금시세가 금요일 뉴욕 시장에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 등으로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금시세는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지표의 지지를 받으며 한때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반락하며 약보합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1달러, 0.06% 낮아진 171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금 가격은 0.7% 낮아진 셈인데요. 시장 분석가들은 글로벌 경제회복 불확실성과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로 투자자들의 금 수요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주요 곡물들은 금요일 보합세의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두 선물이 남아프리카의 날씨 개선에 따른 작황 호조 전망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생산 감소분을 메울 것이라는 전망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 수요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옥수수 선물도 초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4일 만에 반등하는 듯 했지만 수출 수요 둔화와 국내 사료 수요 감소로 상승폭을 잃고 약보합 마감되며 5일째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맥, 밀 선물도 기술적 약세 분위기로 초반 상승폭을 잃고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소맥 12월물은 8센트, 0.92% 하락한 부실당 8.6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실망스러운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따른 부정적 투자 심리를 밀어내면서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변동 장세가 연출된 가운데 범유럽 지수인 유로퍼스트 300 지수는 0.13% 올랐고 유로존 우량 종목들로 구성된 유로스톡스 50 지수 역시 0.51% 상승한 2496선에서 주말장을 접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는 혼조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올해 3,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 2%를 기록하며 월가 예측치인 1.8%로 웃돌았습니다. 반면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는 5년 이내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월가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에 따르면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는 전월 78.3에서 82.6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9월 이래 최고치지만 월가 전망치인 83.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인데요. 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온 후 상승세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수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IG 세일즈 트레이더인 유서프 휴세는 오늘 지수 상승은 지속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어닝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의문부호가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머니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침 신문에서 다뤄주고 있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숭실대학 경제학과의 온기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또 우울한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베이비붐 세대 70%가 노후 난민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우울한 기사가 지금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뭐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한다면은 교수님도 베이비붐 세대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이게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사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연금 보험을 예. 얼마나 가입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뭐 베이비붐 세대 한 84% 정도가 지금 그러네요. 가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예. 개인연금의 경우는 31%,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경우는
7% 정도 이렇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이렇게 그 보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금보험이라든가 연금저축 같은 그렇죠, 것들이 지금 하고 개인 있죠. 보험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퇴직연금은 또 이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걸 이제 연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지금 14.7%로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개인연금이 지금 31%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노후 난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고령화가 상당히 우리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노후에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3층 연금 구조라고 하는 건데 그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그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입을 적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그 가구의 9.8%, 약 10가구 중 한 가구는 전혀 세 가지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노후가 좀 어려운 그런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을 거다. 그런 그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네. 국민연금이 앞으로 뭐 수년 후에는 고갈될 것이다. 뭐 가까운 시일은 아니겠지만은요. 그런 그렇죠. 이제 시장의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민은 뭐냐면 보통 그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 55세 정도 또는 뭐 58세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한 55세 정도 예. 직장을 이제 한국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만두는데 예. 연금을 받는 그 국민연금의 경우에 그 나이가 지금 현재 60세고요. 점점 이게 이제 늦춰집니다. 65세까지 매년 뭐 한 살씩 늦어지죠. 저 같은 경우 61세에 받는 걸로 돼 있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늦어져서 그러면 직장에서 정년은 굉장히 빠르고 55세 정도. 연금을 받는 기간 현재는 60세인데 그 공백 기간 동안은 뭘 가지고 이제 생활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시장 사정이 안 좋으니까 퇴직 시기는 자꾸 빨라지고. 연금은 자꾸 늦어지고 예. 수급 기간은 그럼 그러니까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정도 연금 혜택을 못 받으면서 생활해야 하는 층이 그렇죠. 생기겠군요. 소득의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은 직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그 연금을 받는 시기를 뭐 그냥 묶어두거나 하는 얘기인데 사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묶어두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 재정에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그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건 늦춰나가는 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니까 이 기간 동안 개인 연금을 미리 가입을 해뒀더라면 그 공백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수단이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지금 쉽진 않죠? 베이비부머 세대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살아오는 시간 동안 너무 사는 것이 빠듯해서 사실 이런 노후에 대한 문제를 진작에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그러한 참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죠. 예, 네. 뭐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경제의 그 성장의 주역이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이제 또 자녀들을 또 열심히 교육시키는 그 열의가 대단했고, 그래서 자녀 교육비로 많이 지출이 됐고, 또 자신들 스스로가 또 생활하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했고, 또 주택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뭐 돈 쓸 곳은 많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뭐 개인 연금을 별도로 두는 그런 경우가 여기 이제 조사에 나왔다시피 개인 연금의 경우 31%밖에 전체 가구에 뭐 아무런 연금에도 가입하지 가입되지 않은 인구가 한 1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인 한 30%, 나머지 중에 또 30%는 국민연금에는 의존하고 있고 퇴직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참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거 연금이나 노후보장 문제는 비단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국민연금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0대, 30대는 사실 국민연금을 붙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국민연금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노후를 설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힘들어질 텐데 네. 지금 20, 30대 어떻게 노후를 또 준비를 좀 해야 될지. 글쎄 뭐 미리미리 개인연금을 좀 가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자체가 기금이 이제 상당히 나중에는 어느 정도 고갈될 확률이 지금은 있죠.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데 본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 일부는 지급을 하기 예, 시작했지만은 근데 이제 보면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금이 이제 쌓여갔던 것이 이제 점점 그렇죠. 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고갈이 될 것이다. 그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뭐 2050년이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한 2050년에서 60년 정도 60년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예측하더라고요. 에서는 지금 2010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어떻든 2010년보다는 지금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가 돼 있다. 거의 균형 수준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99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은 한 1,05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교역 상대국들의 그 교역을 봤을 때 우리가 경상수지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환율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상에서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또 이런 원화 강세가 원화 약세로 돌아서는 그 시점도 우리가 또 대비를 해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요, 아침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 지속되고 있는 환율 강세에 대해서도 온기영 교수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예고해드리면요. 2부에서는 L자형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1900선 아래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코스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